Segment Anything이라는 논문을 주제로 한번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GPT, 버트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로 사전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이 등장하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별도의 추가 파인튜닝 없이도 프롬프트만으로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하는 뛰어난 제로샷 그리고 퓨샷 일반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웹 규모의 데이터로 학습하여 모든 태스크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은 없을까라는 질문이 본 연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거의 모두 태스크 스페시픽 방식으로 학습되었습니다. 즉 코코와 같은 데이터셋에 포함된 강아지, 고양이, 양, 말 등 미리 정의된 객체들만 분할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습된 모델은 입력 이미지가 들어오면 학습했던 클래스들과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클래스를 선택하고 해당 클래스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그림과 같이 출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은 특정 데이터셋의 종속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메인이나 새로운 클래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고 라벨링한 뒤에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야 했습니다. 또한 각 데이터셋에서 미리 정의된 클래스 안에서만 동작한다는 제약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사람, 강아지, 양, 그리고 말 같은 정의된 객체는 분할할 수 있지만 비행기와 같은 학습되지 않은 의미의 새로운 물체는 분할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성능 좋은 모델 하나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웹스케일의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다루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보시면 태스크에서 제로샷 일반화가 가능한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새롭게 정의하고 가운데 강력한 표현력과 실시간 추론을 지원하는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을 개발하며 우측에 보이시는 해당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10억 개 규모의 세그멘트 애니띵 1 빌리언 데이터셋 구축을 목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좌측이 기존의 방식인데요. 기존의 방식이 이미지만을 입력받아 고정된 객체를 찾았다면 쌤은 이미지와 함께 무엇을 분할할지 지시하는 프롬프트를 입력받습니다. 해당 프롬프트와 들어오는 이미지를 참고해 객체를 분할하게 됩니다. 프롬프트의 종류로는 원하는 객체 내부 혹은 외부의 점을 지정하는 포인트와 분할하고자 하는 객체의 사각형 바운딩 박스 영역을 지정하는 박스를 포함한 스파스 프롬프트, 이전 단계에서 예측된 마스크를 다시 프롬프트로 입력하는 댄스 프롬프트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타종 머리 쪽에 존재하는 녹색 점이 포인트고요. 여기 바퀴에 쳐져 있는 흰색 박스가 박스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 수천억 개의 토큰으로 학습하는 반면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은 마스크를 정밀하게 그리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셋은 약 1100만 장의 고해상도 라이센스 이미지와 전력능 규모의 1 빌리언 개의 마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최대 데이터셋보다 마스크 수가 약 40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알록달록한 이미지처럼 되어 있지만 직접 하나하나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저 알록달록한 게 모두 객체들의 마스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샘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샘의 전체 파이프라인은 높은 정확도의 대규모 인코더와 매우 빠른 속도의 디코더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미지 인코더가 고해상도 이미지를 입력받아 가운데 보이는 이미지 인베딩을 한 번만 추출합니다. 그 후에 여기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가 들어오면 위쪽에 프롬프트 인코더가 이를 가벼운 토큰 형태로 변환합니다. 여기 위에 마스크 디코더가 이미지 인베딩과 프롬프트 토큰을 함께 입력받아 최종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들을 실시간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모델 내부를 좀 더 뜯어서 이미지 인코더부터 보자면 컴퓨터 비전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은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 구조를 채택했고 수많은 이미지로 사전학습된 MAE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합니다.
입력 이미지는 짧은 쪽을 패딩하고 리사이즈하여 1024 by 1024 해상도로 맞춰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차원 축소 과정을 거치고 비전 트랜스포머 패치 사이즈가 16이기 때문에 인코더를 거치면 16배 다운샘플링된 64 by 64 크기의 이미지 임베딩이 출력되고 결과적으로는 256개의 채널을 가진 64 by 64 차원의 이미지 임베딩이 출력됩니다. 무거운 트랜스포머 연산은 이미지당 한 번만 수행되게 되며 추출된 이미지 임베딩은 메모리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바꿀 때마다 이미지를 다시 인코딩할 필요가 없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인코더입니다. 스파이스 인코딩부터 살펴보자면 포인트는 점의 좌표 정보와 함께 객체 내부인지 혹은 배경인지 각각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나타내는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 256차원의 벡터 토큰으로 변환됩니다. 우측의 박스 같은 경우에는 좌상단과 우하단 두 개의 점 임베딩 쌍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댄스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마스크 정보는 입력된 마스크를 이미지와 동일한 공간 해상도로 맞추기 위해 CNN을 거쳐 다운샘플링한 후 이미지 임베딩과 요소별로 더해집니다. 이제 여기 마스크 디코더가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아키텍처적 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록을 변형한 형태로 이미지 임베딩과 프롬프트 토큰 간의 양방의 아크로스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이제 좀 더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부분으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코더에 입력되는 위쪽에 있는 토큰 세트는 위쪽에 있는 프롬프트 토큰들 그리고 학습된 덤의 아웃풋 토큰들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디코더 레이어에는 다음 4가지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쌤은 이 블록을 총 2번 통과시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프롬프트 토큰을 유저가 찍은 여기를 조준해라는 레이저 포인트 그리고 덤 토큰을 아무 내용 없는 결과물 보관함 그리고 위쪽에 이미지 임베딩을 압축된 64와 64 저해상도 이미지 지도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셀프 어텐션에서는 여기 왼쪽에서 들어온 토큰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유저가 만약에 점도 찍고 아까 언급드린 박스도 쳤다면 이 조준점들끼리 서로 위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같은 물체를 조준하고 있는 게 맞지라고 하고 정렬하게 됩니다. 그 위쪽 토큰 투 이미지 어텐션 부분에서는 조준점을 이미지 지도에 대고 움직이면서 내가 조준한 좌표에 있는 실제 물체의 경계선이 어딘지 파악합니다. 이때 토큰 정보가 쿼리로 쓰이고 이미지 임베딩에서 나온 정보가 키 밸류로 쓰이게 됩니다. 그 뒤에 MLP에서 파악한 경계선 정보를 바탕으로 조준점의 벡터 값을 더 정확하게 업데이트합니다. 반대로 이미지 토큰 어텐션에서는 아까 토큰 투 이미지 어텐션과 반대로 이미지 지도에 조준점 정보를 덮어씌웁니다. 조준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은 유저가 선택한 중요한 영역이라고 이미지 자체에 고정된 조준점 영역에 형광펜을 칠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투 토큰, 토큰 투 이미지 어텐션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미지 임베딩과 토큰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텐션 연산이 여러 번 수행되다 보면 처음에 유저가 찍었던 좌표가 뭉개지거나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원본 조준점을 계속 강제로 더해줍니다. 예시를 들어 내비게이션 경로가 틀어지지 않게 GPS를 계속 새로 고침해주는 효과입니다. 두 개의 디코더 레이어를 모두 거친 후에 조율이 끝났으니 저해상도였던 이미지 지도를 키우고 조준점과 합성해 최종 마스크를 뽑아냅니다. 여기 상단 마름모골 모양의 아까 64 by 64였던 이미지 지도를 통과시켜서 저해상도 이미지를 256 by 256 크기의 선명한 정밀 지도로 복원합니다.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아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던 토큰들이 최종 이미지를 한번 쓱 보고 3층 신경망인 3레이어 MLP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통과되며 이미지 채널수와 똑같은 크기를 가진 마스크 필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 위에 여기 점같이 생긴 게 보이실 텐데요. 이곳에서 아까 왼쪽에서 넘어온 256 by 256 크기의 정밀 지도에 해당하는 모든 픽셀에 방금 밑에서 추출된 동일한 크기의 마스크 필터를 1대1로 겹쳐서 곱하게 됩니다. 이때 필터 조건과 일치하는 물체 영역은
값이 커지기 때문에 하얗게 드러나고 배경이나 상관없는 영역은 값이 작아져서 어둡게 됩니다. 이것이 흔히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저희가 보는 눕기 모양이 이 과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쪽에 MLP 하나 남아있는 거는 IOU 스코어라는 별도의 점수를 추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 모호성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측에 보이는 이미지에서 초록색으로 찍혀있는 포인트가 가방을 맨 사람을 지칭하는지, 가방 자체를 지칭하는지, 혹은 가방 앞쪽에 달려있는 작은 파우치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쌤은 하나의 프롬프트에 대해 단 하나의 마스크만 출력하는 대신에 3개의 중첩된 마스크를 동시에 출력합니다. 좌측부터 사람 자체, 그리고 가방 자체, 그리고 맨 우측은 가방에 달려있는 조그만 파우치를 세그멘테이션한 것입니다. 동시에 모델 내부에서 각 마스크의 IOU 점수를 예측하여 품질 점수를 매기고 가장 적절한 마스크를 선택하거나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해서 모호성을 완벽하게 해소합니다. 다음은 세그멘트 애니팅 프로젝트의 실험 결과입니다. 쌤의 가장 기본 태스크인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마스크를 얼마나 잘 찾는가를 검증한 자료입니다. 사전에 좌측에 나와있는 사전에 본 적 없는 23개의 대규모 외부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표준적인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첫 번째 클릭을 준 뒤 순차적으로 추가 클릭을 주며 성능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당시 최고 성능을 자랑하던 지도학습 모델인 RITM 등과 비교하였으며 클릭 수가 매우 적은 시점에서 쌤이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마스크의 초기 품질을 기록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인간 어노테이터들이 마스크 품질을 평가한 것인데요. 각 데이터셋들에서도 쌤이 모두 RITM을 압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실험 도중 나온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일 클래스에 대한 욜로와 메디쌤의 조합입니다. 실험 시에 기존의 쌤을 활용해 메디컬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추가 학습을 시킨 메드쌤 모델을 사용했으며 박스 형식의 프롬프트 입력을 전제로 하였고 박스 추출은 욜로 버전 11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일 클래스를 먼저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가 하나고 범위가 넓고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모양일 때는 얼추 잘 맞추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 클래스일 때 이게 좀 달라지는데요. 클래스가 여러 개일 때 겹쳐지는 박스들도 있고 확인해야 할 박스 숫자가 많아지면서 여기 왼쪽이 GT 세그멘테이션인데 이쪽에 존재하는 빨간색 영역이 오른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머지도 형태는 따라가지만 단일 클래스에 비해 정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험을 진행하던 중에 제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욜로에게 박스를 그려달라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 기대만큼 성능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박스를 그리지 못하는 문제인지 혹은 레드쌤 자체의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그린 GT 세그멘테이션의 경계에 맞춰 박스를 딱 알맞게 그렸고 해당 박스를 GT 박스로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욜로가 그려준 박스 대신에 GT의 박스 정보를 주었을 때 동일한 이미지들에서 메디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 클래스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성능 향상이 아주 미미하게 있긴 하지만 눈에 띄는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중 클래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랐는데요. 아직 여기 우측 부분 같이 일부가 좀 누락되긴 했지만 욜로로 박스를 그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놓치는 변경 영역도 줄고 형태도 GT와 더 유사한 형태로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박스를 제공하면 성능이 좋아지긴 하지만 IOU 점수가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박스 품질이 전체 결과에 미미한 영향만 주고 성능을 더 올리려면 메드쌤 아키텍처 자체에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했습니다. 본 논문은 컴퓨터 비전 분야의 거대 언어 모델과 같은 프롬프트 기반 일반화 패러다임을 최초로 이식하여 몇 가지 핵심 축을 기여했는데요. 첫 번째 기여는 바로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태스크의 제안입니다. 기존 모델들이 이미지 속에서 고양이를 찾아봐, 자동차를 찾아봐 하고 고정된 질문만 받을 수 있었다면 쌤은
그리고 박스, 마스크 같은 다양한 시각적, 텍스트 힌트, 즉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사용자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동적으로 찾아냅니다. 두 번째 기어는 이 태스크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셈, 즉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의 개발입니다. 이 모델은 무거운 고성능 이미지 인코더와 경량 디코더를 완전히 분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무거운 비전 트랜스포머 라지나 휴즈급 모델을 백번으로 쓰면서도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주는 순간 웹 브라우저 상에서 몇 초 만에 실시간으로 마스크를 뽑아내는 압도적인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샘 계열 모델의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계열입니다. 세그멘트 애니띵 프로젝트의 목표는 어떤 도메인에서도 잘 동작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샘이 훈련된 다양한 일반 이미지에서는 높은 범용성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도메인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루는 의료 영상 분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흉부 엑스레이, CT, MRI 등 모든 의료 영상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단일 모델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이 표준 유넷 인코더의 일부 계산한 모델인데요. 이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대표적인 의료용 모델, 샘 모델인 매드샘이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곳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흉부 엑스레이 같은 특정 의료 도메인에서 원하는 수준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도메인의 데이터로 추가적인 학습이나 적절한 방식의 파인튜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한계는 의미적 이해의 부족함입니다. 이넷과 같은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단순히 영역을 분리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영역이 어떤 종류의 병균인지에 대한 특징까지 함께 학습합니다. 반면 샘 계열 모델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박스 내부에서 하나의 객체를 분리한다라는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넷은 병균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반면 매드샘은 서로 다른 병균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형태나 범위를 세그멘테이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료 분야에서는 학습 가능한 세그멘테이션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 영상도 체스트 엑스레이, CT, MRI처럼 영상 종류에 따라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 활용을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추가적인 파인튜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의 제로샷 특성은 여전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분야에는 데이터가 매우 적은 희귀 질환이나 희귀 병변이 많은데 해당 도메인에 대해 충분히 학습된 기반 모델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희귀 사례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발표 잘 들었고요. 오랜만에 세미나 발표를 들었네. 매드샘. 오늘 샘을 좀 설명을 해줬고 매드샘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왔는데 매드샘은 그러면 샘이랑 아키텍처는 동일하고 샘에서 파인튜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스크래치로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 샘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CT랑 MRI 위주의 의료 영상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진행한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CT나 MRI나 엑스레이 대부분의 레디올로지 이미지가 다 들어갔다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CT와 MRI에 치중되어 있고 약간 2D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보여준 실험 결과는 추가 학습 없이 매드샘을 바로 제로샷으로 적용한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멀티박스일 때는 그럼 박스 자체가 욜로가 만들어준 박스 여러 개를 다 한 번씩 프롬프트로 넣어서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각 병변별로 한 번씩 돌려서 최종 결과를 다 같이 오버레이한 방식이에요. 욜로가 박스랑 클래스를 같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병변별로 한다는 게? 각 병변에 해당하는 박스만 쳐주고 그 박스 정보를 매드샘에 넣기면 그 매드샘이 그 박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뽑아주는데 그 라벨은 제가 애초에 직접 붙여준 방식입니다.
라벨은 직접 부여한 거고 네. 욜로도 그러면 이미 학습된 거를 그냥 가져다 그대로 일단 돌려본 건가? 네, 일단 실험이었어서 일단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그런 거죠. 그래요. 이거 아마 마스크 디코더는 제가 보기에 설명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한테 이게 그 양방향 어텐션이 된다고 쌍방향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지에서 토큰에서 이미지. 네, 그거는 그게 이제 뭐 동시에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 방향 먼저 어텐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토큰은 뭐 그 다음에 뭐 어텐션을 하는 건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긴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중요했던 게 기본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프롬프트의 영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지 인베딩과 그 프롬프트 토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섞여서 그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게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셈이 나온 지 좀 됐잖아요. 셈2, 셈3 계속 나왔는데 거기서는 또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알고 얘기할 만한 게 있나요? 주 모델까지는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 여기까지 하고 자 한번 일단 학생들 질문할 시간 가집시다. 네. 혹시 실험하실 때 욜로를 같이 쓴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모델 중에서 욜로를 선택해서 같이 한 이유가 제가 그때 봤을 때 버전 11을 썼던 이유가 욜로 모델들 중에서 그 작은 객체를 탐지할 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 이미지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 안에서 좀 작은 병변들을 탐지할 때 용이하게 쓰고자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고 제가 좀 질문 드릴 게 좀 많긴 한데 이게 세그먼트 애니피이긴 한데 아까 보면 데이터셋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제로샷이라는 못 본 데이터셋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데이터셋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셈 자체는 얘가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어떤 걸 세그멘테이션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 경계선을 따는 방법을 학습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줬을 때 이 그 박스 안에 있는 한 객체에 대한 경계선을 잘 따서 그 경계선을 가지고 하나의 객체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은 이거를 쌤 같은 경우는 3개를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이 3개라는 게 무조건 3개가 나오도록 강제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명확하게 하나의 물체만 있는 경우에도 얘가 알아서 3개를 내주는 건지 그게 뭔가. 이 예시를 들려고 아마 3개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수치는 제가 코드를 봤을 때 아마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스크 디코더 부분이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맨 처음에 토큰 부분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일단 그 셀프 어텐션 수행한 값에 대해서 이미지 인베딩이랑 같이 토큰 투 이미지 어텐션을 진행을 해서 그 토큰에 대한 걸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하고 그다음에 토큰에 대한 건 이제 다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거친 거에 대해서 이미지랑 다시 비교를 해서 이미지에 대한 걸 이렇게 경로로 나가는 건가요? 과정이. 네, 순서상으로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랑 좀 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마스크를 직접 다 이렇게 마스크가 다 구성이 돼 있는 데이터셋이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사람이 다. 그 제가 알기로
초기에 한 10,000개였나? 그 일부분은 사람이 직접 하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그 보시면 그 논문을 보시면 그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쓴 약간 다른 모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처음에 사람이 10,000개 정도 구축한 거를 주고 걔가 이제 스스로 약간 다른 이미지들을 그 방식에 맞춰서 복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최근인지 모르겠는데 직접 사람한테 그런 걸 레이블링 시키는 거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사람이 다 했나 싶어요. 초기에 몇 개는 다 사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그 앰비비어스 프롬프트 활용하셨다 하셨는데 혹시 예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료 MRI 때 활용하셨다는데 저도 피부암 할 때 처음에 프롬프트 같은 어널리스트 세그멘테이션 활용해서 진행해왔을 때 좀 경계가 많이 부셔지는 걸 결과적으로도 확인하였지만 그래도 어떻게 만드셨을지 궁금해서 일단 그 아까 매드쌤을 했을 때는 이 앰비기어스 프롬프트를 한 게 아니라 그 각 병변에 대한 박스를 애초에 다 따로 쳐가지고 이게 아니라 각 박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각각 뽑아내는 식으로 그걸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 주신 의료 영상에 관해서 경계가 되게 뭉개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윤넷은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매드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2D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아무래도 흑백밖에 없고 그 음영의 차이밖에 그 매드쌤이 건질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오는 혼동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 여성 이런 성별 그 외적 요인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혹시 엑스레이 이미지상으로 남성, 여성으로 차이가 많나요? 그 골격 같은 게 뭔가 주변 요소 같은 게 뭔가 노이즈처럼 낄 수 있어서 만약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성별보다는 아마 개개인의 격차를 좀 더 크게 영향받을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프롬프트 종류가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 모델을 활용한다 했을 때 이 중에 그냥 몇 개가 돼도 그때그때 원하는 프롬프트 종류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리미테이션 부분 사진 보면은 저 사진으로는 이제 약간 왼쪽이 좀 꾸깃꾸깃하게 추출을 하고 오른쪽이 좀 깔끔하게 추출을 해서 두 개 비교했을 때는 오른쪽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걸 알겠는데 그냥 단순히 이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경계 추출을 잘했다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뭉텅이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제가 앞서 보여드린 사진 중에 왼쪽이 GT 세그멘테이션이고 오른쪽이 매드쌤이 한 건데요. 그 왼쪽 GT 세그멘테이션 사진 기준으로 IOU 스코어랑 다이스 스코어를 계산해서 그걸로 이제 잘했나 못했나 어느 정도를 했나를 보는데 말씀하신 이 정도를 넘으면 잘한 거고 이 정도를 넘으면 못한 거다 이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코어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IOU 같은 경우에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여기 빨간색 영역이랑 오른쪽에 빨간색 영역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있을 때 픽셀 단위로 이 GT 부분에 얼마나 많이 겹쳐 있는지에 대한 점수를 알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24페이지에서
아이오의 손으로 보면은 유닛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매드쌤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유넷이 세그멘테이션 자체는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매드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제로샷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유넷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변경에 대해서 매번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매드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욜로로 박스를 추출하긴 했지만 적당한 박스만 주면 유넷에 비해서는 훨씬 값싼 가격에 좀 더 세그멘테이션을 어느 정도 뽑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구분해야 되는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2개 이상이면은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 각 하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변변이 4개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변변에 해당하는 박스들을 순차적으로 넣어줘서 그 최종 나온 결과들을 이 화면에 한 번에 오버레이 시키는 식으로 했습니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입력값으로 주는 게 포인트랑 박스랑 텍스트 3개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입력값을 다르게 줬을 때 각각 어큐러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다 비슷한 성능으로 나오는지 궁금해요. 약간 그거는 저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론적으로만 나와 있고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성능이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아예 돌아가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인트랑 박스를 찍는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각 필요한 종류가 달라서인 것 같은데 근데 경계면이 명확할수록 포인트가 좀 더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 객체의 경계가 명확할수록. 네. 이 부분 조금 추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쌤이 보통 포인트나 마스크 이런 거를 한 가지씩 넣는다면 포인트 박스를 결합해서 같이 넣고 이게 3가지 있으면 이 3가지를 같이 넣어서 인코더로 넣게 되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쌤3에서 이제 텍스트 위주로 해서 만약에 여기 사진에서 고양이를 찾아줘라는 식으로 약간 그 텍스트 고양이라고 하면 이제 고양이의 그 시각적 이미지 특성을 쌤이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의료 영상에서도 만약에 폐 결절을 찾는다 하면은 폐 결절을 찾아줘 하면 그 시각적에서 나오는 그런 CV적 특성을 구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2나 쌤1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텍스트보다는 좀 포인트나 박스 아니면 마스크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해서 인코더로 넣게 되고 쌤3부터 아마 이제 텍스트 같은 의미론적인 걸 좀 더 추가해서 좀 그런 의료 영상이나 그런 데에서도 이제 좀 효율성이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네. 프롬프트 인코더가 지금 하나로만 보이는데 이게 포인트랑 박스랑 텍스트가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인코더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포인트에 대한 인코더가 따로 있고 박스에 대한 인코더가 따로 있고 텍스트에 대한 인코더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하나인 건지가 궁금해요. 인코더 같은 경우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하신 대로 각자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개념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인코더 구조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인코더 내부 구조까지는 제가 까보질 않아가지고 좀 더 알아보고 오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최신 논문은 높아졌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잼3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디오도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CT 영상에 적용을 했을 때 잼3도 제로샷으로 충분히 메디컬 쪽으로 도메인에 최적화되어서 잘 세그멘테이션이 될까요? 제가 알기로 매드쌤 같은 경우가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좀 흐릿한 이미지는 성능이 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CT나 MRI 같이 단층이 뚜렷한 이미지들을 상대로는 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입력을 받았을 때는 적용이 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 네. 텍스트는 그러면 단어 하나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문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단어 하나만 입력 값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쌤1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미지 인코더가 그 약간 픽셀들 간의 상대적인 밝기 값이 아니라 약간 엣지 같은 변화를 주로 캐치를 하는 건가요? 이미지 위에 있는 이미지 인코더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그 마스크 디코더에 넣기 위해서 좀 사이즈를 줄이는 거고 말씀하신 과정은 그 디코더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토큰 투 이미지 어텐션 부분에서 그 여기서 이제 경계선을 위주로 뽑아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MRI 스캐너별로 그 차이가 있잖아요. 밝기값 같은 게. 네. 그런 거를 좀 줄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그럼 여러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네. 스캐너별로 특징이 나오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근데 그러면 밝기가 다르면은 그 음영의 차이도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음영의 차이가 커져서 그 각 MRI 기기들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별로 약간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영이 일정 부분 다른 부분만 가지고는 그 전체적인 성능에 약간 좀 더 잘 경계를 따준다, 좀 못 따준다 약간 그런 판단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약간 결과물을 봤을 때.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저 토큰 투 이미지 어텐션에서 그런 픽셀들 간의 밝기값보다는 경계를 이렇게 잡아서 마스크를 나중에 씌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네 맞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네. 같은 사람이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또 그러니까 다른 뭐 A병원에서 찍고 B병원에서 찍었을 때 좀 다를 거잖아요. 스캐너가 다르니까 그 이미지를 넣어도 아웃풋은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아, 그 선 분할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드쌤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에만 딱 세그멘테이션만 하고 막 부피나 면적 같은 수치는 따로 와요. 네, 따로 한다. 네. 페이지에 그 쌤을 우측에 그게 이제 쌤을 학습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밑에가 인풋인 건가요? 이미지랑 폰트 학습이라기보다 학습된 거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바를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만 모델을 넣으면 그 이미지 안에서 특정 미리 모델이 학습한 특정 마스크를 뽑아주는데 우측에 있는 쌤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많이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내부에서 제가 그러니까 본따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본따고 싶은 거에 점을 찍거나 아니면은 박스를 쳐서 얘를 약간 특정하는 그런 추가적인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 안에서 내가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모델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 제가 점을 찍든 박스를 치면서 하면 그게 맞다 아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고양이 두 마리가 있고 가운데 무슨 바구니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왼쪽의 모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얘는 고양이를 세그멘테이션하게 학습된 모델이라서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고양이만 이렇게 세그멘테이션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를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 주변에 박스를 치면은 고양이 모양의 마스크가 나오는 거고 여기 가운데 물병 모양의 박스를 치면 물병 모양이 색칠이 돼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나면은 보통 그냥 그 영역만 의사들이 궁금해하나요? 그러니까 막 부피 같은 걸 안 궁금해하나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2D다 보니까 약간 부피보다는 영역에 좀 더 치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적 그러니까 수치는 좀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마스크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따로 의사들은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제가 이거 실험을 했던 목적이 이제 그 엑스레이 이미지를 보면 의사들만 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쪽에 뭐가 있고 저쪽에 뭐가 있고. 근데 그거를 좀 더 환자가 보기 편하게 좀 칠해줄 수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 의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박스를 쳐줘서 세그멘테이션이 되면 어떨까 그게 궁금해서 했던 거가지고 실제 의사들이 그 병변의 위치에만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병변의 크기에 집중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 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주제를 아직 공부를 못해봐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그 마스크 디코더 부분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분이 필요하실까요? 그냥 전체적인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제 이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이미지 임비딩이라고 원래 이미지에서 임베딩을 통해서 나온 값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미지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 밑쪽에 있는 게 사용자가 칠한 포인트나 아니면 박스 같은 프롬프트 토큰이라서 사용자가 특정 부분에 이거를 원해라고 찍어주는 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점들이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같은 걸 보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소통을 주고받으면서 정렬을 하게 되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전체 이미지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슬라이딩 윈도우 배우셨던 것처럼 이미지 지도를 훑으면서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물체에 대한 경계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물체에 대한 경계면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면을 MLP를 통해서 조금 더 고도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미지 투 토큰 어텐션 부분에서 이거는 원래 원본 이미지가 있고 이제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찍은 원래 점이 있을 건데 그 점을 이미지에서 찍힌 점을 좀 형광펜을 칠하듯이 좀 더 확실하게 보이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나왔을 때 어떤 하나의 이미지 맵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맵을 원래 크기를 복구시켜주고 이제 거기서 아까 나온 자기들끼리 정렬해서 나온 토큰들 값이 있을 건데 그 토큰 값을 삼중 MLP를 거쳐가지고 이제 크기가 커진 지도에다가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마스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이미지에다가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는 거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거든요. 덮어주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이게 엑스레이 이미지 상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하얀색 부분으로 된 게 그 강조된 세그멘테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선 과정을 거치고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이야 라고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어떤 이미지에서 어떤 거를 탐색? 이게 그 흉크 엑스레이에서 이쪽 밑에 있는 장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했나? 다른 사람 없어요?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합시다.